기생충의 스페인 배급사 라 아벤투라는 소형 배급사가 배급한 한국 영화가 2월 11일 미국 블록버스터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며 기생충이 스페인에서 역사를 만들었다는 감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열풍은 이탈리아에도 밀어닥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개봉된 기생충은 하루에만 2억 원을 쓸어 담으며 현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13일부터는 기생충 상영관이 거의 400개까지 늘어 거침없는 흥행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미국에서도 박스오피스 4위로 뛰어오른 데 이어 북미 지역의 기생충 상영관 수가 2,000곳으로 2배 이상 늘어나며 티켓 예매도 지난주 대비 443%가 급증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스트리밍에서도 기생충 붐이 일고 있습니다. 판단고의 온라인 영화 대여 및 구매에서 기생충의 수요가 일주일보다 468% 증가했으며 애플의 아이튠즈 무비에서도 영화 쪼코와 나이브스 아웃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트남과 터키,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상영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생충의 성공은 한국 영화의 성공이라 불리며 한국 영화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왜 우리는 기생충과 같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냐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CJ와 같은 대기업의 투자가 있었다면서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일본은 전세계 3위의 거대한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일본 영화 산업은 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하자 한 일본 네티즌은 음악에서는 BTS에게, 영화에서는 기생충에게 한국에 추월당했다며 보는 사람으로 이런 화제는 너무 부럽고 억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 일본 영화는 한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진 인상이 있다며 지금 일본 영화로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실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왜 이 같은 처지가 되었고 처참한 평가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일본은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들을 시도하는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었습니다. 1950년대 등장한 구로자와 아키라는 영화 라쇼몽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구로자와 아키라 이외에도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일본에서는 걸출한 감독들이 등장하며 영화계 황금기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영화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다 2000년대 들어서는 눈에 띄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제작위원회의 존재를 들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발간된 아시아 영화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요인 가운데 제작위원회가 일본 영화 산업을 침체기로 들어서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일본 영화는 제작위원회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모인 각 회사들이 단기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영화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쉽고 안정적으로 거액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분산하여 흥행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조합회사들은 흥행 가능성이 있는 안전한 영화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무엇보다 몇 개 회사들이 주도하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영화 투자에 적극적인 후지TV나 TBS, 니온TV 등 방송사들은 각 방송국에서 방영한 콘텐츠 위주로 실사영화를 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018년부터는 작품성을 보고 한정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후지TV 한 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로사와 기요시나 가하세 나오미 등과 같은 감독들은 프랑스 자본의 투자를 받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츠 감독은 2018년 황금 종려상을 받은 어느 가족도 후지TV에서 겨우 지원을 받아 찍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시스템은 참신한 오리지널 컨텐츠 발굴을 막고 신진 영화 감독에 대한 발굴 및 육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감독과 배우는 흥행 수입이 아무리 많아도 전혀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촬영 이전에 감독과 배우의 낮은 개런티가 결정되고 영화가 흥행하여 수백억을 벌어도 단 한 푼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 영화는 투자사와 제작사의 수입 배분 비율은 6대4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감독은 런닝 개런티를 계약하고 흥행에 따라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과거 괴물의 흥행 성공으로 인해 런닝 개런티를 30억 넘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300억 원이 넘는 흥행 수익을 거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감독 우에다 시니치로는 흥행에 대한 수익을 단 한 푼도 못 받았다며 일본의 잘못된 방식에도 젊은 감독들은 착취당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구조는 창의적이고 뛰어난 영화 인력을 키울 수 없는 여건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고레다 감독은 기생충의 호우 장면을 보며 그토록 비를 내리게 하는 장면을 만들면 예산이 순식간에 날아간다고 부러워했습니다.
이런 영화는 현재 일본에서 만들기가 힘들다고 하며 일본의 영화뿐만 아니라 국가예술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나 전문가들은 고레다 감독의 말처럼 국가 지원이나 영화 산업 시스템을 문제로 들었지만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충이 지난해 황금 종려상을 타고 올해 아카데미를 받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은 감격하고 축하해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 소식이 전해지자 아카데미 사관왕한 기생충을 축하하며 국민들께 자부심과 용기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 황금 종려상을 받자 일본의 대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민당 일부에선 일본에 그런 가족이 없다고 큰소리쳤고 아베는 축전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위력신문 피가로는 아베는 일본계 외국인이 수상을 해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더니 이번에는 입속에 벌레라도 있는 것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 자민당의 태도는 지금 일본에서 영화가 왜 안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아베 정권은 여론을 통제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방사능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 일본 경제와 사회에 맨 얼굴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많은 네티즌들이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성공한 데는 정부와 기업들의 투자와 지원이 있어서라고 했지만 지금 한 게시판에서 한국인이 일본어로 쓴 글이 화제가 되며 이 같은 일본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영화의 발전이 국가가 지원해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감독과 배우와 영화인이 국가의 억압이나 사회 부조리에 대해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에서 기생충을 만든 봉준호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투자사 CJ의 이비경 부회장은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송강호도 과거 정부의 비판적인 문학의 인사로 분류돼 2년 동안 한 통화의 섭외 전화를 받지 못하기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2017년 인터뷰에서 송강호는 이제 자신이 작품을 읽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 작품은 또 정부에서 싫어할 내용 같다는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를 두고 블랙리스트가 이어졌다면 기생충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영화 안에 예술적인 자유를 누리며 어떤 압박에도 목소리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그 목소리를 끝까지 지켰지만 일본은 어느 순간 그 목소리를 잃고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일본 영화는 투자나 지원 등 여건이 안 좋아서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목소리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영화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힘을 지니고 있고 지금 전 세계를 향해 힘있는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원래는 한국과 상당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공산당과 맞선다는 공통적인 국가적 방향에서 형제와 같은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장개석과 김구와의 독립운동 역사는 아주 특별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대만 장개석 기념관에 가면 한국과의 인연이 많은 기록으로 전시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대만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도움을 줬고 6.25 전쟁 때는 중공군을 상대로 한 신문과 정보 수집을 위해 파병까지 했습니다. 이후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으로 유엔에서 퇴출되고 일본과 미국과 단교를 할 때에도 한국은 자유중국, 중화민국으로 인정하고 국교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중국 민항기 납치 사건과 1984년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대회,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한국은 중국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이런 일들로 인해 대만에서는 반한 감정이 들끓었습니다. 이때부터 대만은 한국을 배신의 나라로 부르기 시작했죠. 물론 이후에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대만은 세계에서 고립되어 가면서 질투와 시기까지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갔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TSMC의 공격이 노골적이 되면서 완전히 반한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반한 감정은 일본과 1등을 다툴 정도니까요. 이런 대만이 최근 세계적인 악재 사태를 겪으면서 갑자기 엉뚱한 사건이 터지면서 최악의 외교전까지 되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서는 연일 보도가 되고 있으면서 대만인들의 반한 감정에 불을 붙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대만에 관광차 입국했던 한국인 부부가 14일 자가격리 규정을 어기고 관광에 나섰다가 벌금을 왕창 물었던 것부터입니다. 이 부부는 1인당 15만 대만 달러, 약 613만원, 총 1226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행방을 알리지 않고 호텔을 떠났기 때문에 대만 당국이 도주한 것으로 보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부는 4월 2일 타이베이 타오위안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출국 금지로 대만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주장은 3월 11일까지 자가격리였는데 입국일을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을 모르고 규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10일에 관광을 나선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설사 하루 먼저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벌금 1226만 원은 너무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 당국은 이 한국인 부부는 단속 당시부터 비협조적이었다고 하면서 내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출국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부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다. 출국시켜주면 한국에서 돈을 찾아서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대만 주재 한국 대표부에 협조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만의 중천신문 보도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한적 화해 부부라고 했습니다. 한적은 한국 국적이라는 뜻이고 화해는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화교의 자녀를 말합니다.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거죠. 또 대만 위생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들 부부는 중국어 회화와 독해가 가능하며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도 계속 비협조적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규정이라도 지키지 않은 중국계 한국인과 한 번의 경고도 없이 강압적으로 벌금 폭탄을 내리는 대만 당국과의 논쟁 같은데 갑자기 이 사건이 한국과 대만의 국가 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대만인 여성이 지난 2일 시설 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서 퇴소 조치된 일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이 대만인을 청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인계했다가 저녁에 바로 추방시켰습니다. 8일 오후에는 인도네시아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강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도 이렇게 최근에는 입국 내 외국인에 대해 자가격리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최종 판정 받는 자들의 약 50%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입국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해열제를 왕창 먹고 들어온 유학생이 문제가 될 정도이니 정말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한국도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법적 강제적 조치인 자가격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한국이나 대만이 자가격리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여성이 지난 5일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한 일이 대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대만 당국이 갑자기 이 부부를 구속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다분히 상호주의 대응, 즉 감정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예민한 때에는 작은 일 하나가 국가 간의 죽고 살기식 싸움이 될 수도 있는 엄중한 때인 것 같습니다. 중국계 한국인이라는 그 부부도 할 말이 많겠지만 구속시키겠다고 공갈 협박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대만 당국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적 대응과 여론도 말려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니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자가격리 위반은 무조건 나쁩니다. 특히 이런 엄중한 때는 말입니다.